밤 11시 빗소리가 폐차장 철문을 두드렸다. 강민주는 녹슨 차체 사이를 걸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27살. 오늘도 밤 교대 근무였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온몸이 얼얼했다. 바로 그때였다. Another you?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가 국도 쪽에서 울려왔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소리가 난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도로 옆 낭떠러지로 떨어져 있었다. 차체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 사람 죽으면 안 돼. 민주는 미끄러지듯 비탈을 내려갔다. 무릎이 찢어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차 안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운전대에 기대어 있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잡아당겼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이 열렸다.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다. 그는 남자를 끌어안고 차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이 차에서 떨어지자마자 보닛에서 불꽃이 튀었다. 민주는 남자를 안전한 곳까지 끌고 갔다. 빗물과 땀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때 남자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민준이 집어들자 지갑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빠져나왔다. 빗물에 젖었지만 얼굴은 선명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밝은 미소, 초승달 같은 눈. 남자가 신음소리를 냈다. 민주는 재빨리 사진을 지갑에 넣고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다. 남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의 시선이 민준의 손에 든 지갑으로 향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연희야, 네가 괜찮은 거니? 민주는 얼어붙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빗속에서 그 목소리는 너무도 애절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사진 속 여자, 연희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아니면 해외에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준과 이 남자 사이에는 믿을 수 없는 운명이 숨어 있거든요. 그럼 계속 들어볼까요?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강민주는 눈을 떴다. 천장에 곰팡이 자국이 보였다. 고시원 방은 3평방미터.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다. 벽은 얇아서 옆방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다 들렸다. 민주는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뻐근했다. 어젯밤 야간 근무 때문이었다. 그는 작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27살. 하지만 이미 피곤해 지쳐 보였다. 아침은 간단했다. 1층 공용 주방에서 공짜 쌀밥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민주는 재빨리 먹고 나왔다. 지갑을 열어봤다. 10,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몇 장. 전부였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민주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는 꿈이 있었다. 대학에 가는 것, 기계공학을 배우는 것, 언젠가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가족을 갖는 것. 하지만 민준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그는 고아였다. 어릴 적 기억은 희미했다. 보육원의 하얀 벽, 낡은 이불, 같은 방을 쓰던 아이들의 얼굴. 18살이 되자 보육원을 나와야 했다. 그때부터 혼자였다. 오전 6시
민주는 구룡 폐차장에 도착했다. 박 사장이 문을 열어줬다. 왔냐? 오늘은 저쪽 구역 정리해라. 네, 사장님. 민주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꼈다. 폐차장은 넓었다. 부서진 차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쇠붙이를 분류했다. 철판, 엔진 부품, 타이어, 따미 등을 타고 흘렀다. 7월의 태양은 뜨거웠다. 점심시간. 민주는 편의점에서 3,000원짜리 계란밥을 샀다. 그는 폐차장 그늘에 앉아 천천히 먹었다. 맛있었다. 아니, 배가 고파서 맛있게 느껴졌다. 오후 3시쯤. 지나가던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손수레가 넘어지면서 빈 깡통과 폐지가 바닥에 쏟아졌다. 민주는 재빨리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맙네. 젊은 사람. 민주는 할머니를 대신해 손수레를 일으켰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캔과 종이를 주워 담았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착한 사람, 복 받을 거야.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천만에요,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날 밤 민주는 또 야간 근무를 했다. 밤 11시까지. 그리고 그때 빗속에서 그 사고를 목격했던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 최재성은 거대한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56세, 최그룹 회장. 건설과 부동산으로 수천억 원의 재산을 쌓아 올린 사람. 그의 손목에는 파텍 필립 시계가 빛났다. 책상 위에는 은색 액자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웃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12살쯤 되어 보였다. 긴 머리, 초승달 같은 눈, 밝은 미소. 최연희, 재성의 딸이었다. 아니, 딸이었던 사람. 재성은 액자를 들어 올렸다. 손가락으로 유리 표면을 쓰다듬었다. 가슴이 아렸다. 15년. 연희가 사라진 지 15년이 지났다. 재성은 눈을 감았다. 기억이 떠올랐다. 20년 전 아내 미숙이 세상을 떠났던 날, 빗속의 교통사고, 차가운 병원 복도, 하얀 천으로 덮인 아내의 몸. 그날 이후 재성과 연희는 단둘이 남았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 재성은 딸을 위해 살았다. 딸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연희는 아버지의 전부였다. 하지만 15년 전 연희가 17살이 되던 해 갑자기 사라졌다. 어느 날 아침 방은 비어 있었다. 짐도 편지도 없었다. 재성은 미친 듯이 찾았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에 전단지를 뿌렸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다. 연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재성은 성공했다. 회사는 커졌고 돈은 넘쳐났다. 하지만 그 무엇도 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그는 홀로 거대한 집에서 살았다. 집사와 요리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일할 뿐이었다. 재성은 액자를 가슴에 안았다. 연희야,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56년을 살면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다. 재성은 몰랐다. 그날 밤 자신이 사고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고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다. 구급차 사이렌이 밤하늘을 갈랐다. 민주는 재성과 함께 구급차에 탔다. 그의 손은 여전히 기름때로 더러웠다. 재성은 들것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살았구나.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의사들이 재성을 급히 실어갔다. 간호사 한 명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사고 현장에서 구조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환자분 신원 확인이 필요한데 혹시 지갑이나 신분증이 있으신가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검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간호사가 받아들었다. 지갑 안에서 명함이 나왔다. 최재성, 최그룹 회장. 간호사의 눈이 커졌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어리둥절했다. 회장, 저 사람이?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마 열상과 가벼운 뇌진탕이 있지만 곧 회복될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환자분이 깨어나면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주는 병원 복도를 걸었다. 그는 지갑을 다시 꺼내봤다. 그 사진. 웃고 있는 젊은 여자. 누구일까? 아내? 딸? 민주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민주는 지갑을 간호사실에 맡기고 병원을 나섰다. 새벽 2시,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그는 폐차장으로 돌아가 남은 근무를 마쳤다. 이틀 후, 민주는 휴대폰을 받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민준 씨 맞으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입니다. 최재성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꼭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주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갈게요. 오후 3시. 민주는 병원 특실 앞에 섰다. 그는 낡은 청바지와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작업복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초라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에 재성이 앉아 있었다. 이마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다. 재성은 민준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재성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그는 숨을 멈췄다. 민준의 얼굴, 저 눈, 저 코, 저 미소. 미숙이, 재성의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27살의 한미숙. 재성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녀, 밝게 웃던 그녀. 저 청년의 얼굴은 그녀와 똑같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성은 정신을 차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앉으세요. 민준은 의자에 앉았다. 재성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당신이 저를 구해준 사람입니까? 네, 우연히 사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치신 곳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재성은 침묵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민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은 불편했다. 왜 이렇게 자신을 쳐다보는 걸까? 당신, 재성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그는 손을 꽉 쥐었다. 저는 고아입니다. 고아라니? 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버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손이 떨렸다. 물잔에서 물이 흔들렸다. 그렇군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재성은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쳤다. 저 청년. 27살. 고아, 미숙을 닮은 얼굴. 설마. 아니, 불가능하다. 하지만 만약에. 재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실례지만 당신 나이가? 27살입니다. 27. 재성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연희가 사라진 게 15년 전. 그때 연희는 17살이었다. 만약 연희가 그때, 이럴 수가 꼭 그 사람 같아. 회장님? 민준의 목소리가 재성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죄송합니다. 생각에 잠겼네요. 당신에게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줬으니.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민주는 일어섰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재성이 급히 말을 꺼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습니까? 나중에 꼭 식사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민주는 망설이다가 번호를 적어줬다. 그리고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재성은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온몸이 떨렸다. 미수가, 저 아이가 정말 우리? 그는 책상 위 은색 액자를 집어들었다. 연희의 사진, 그리고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닮았다. 너무도 닮았다. 재성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오랜 연락처를 찾았다. 사설 탐정 이강수, 이 탐정, 나야, 최재성이야.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 한 사람을 조사해줘. 이름은 강민준, 27살, 고아 출신이야. 최대한 빨리 그 사람의 과거를 파헤쳐줘. 출생기록, 보육원 기록, 모든 걸 다. 알겠습니다. 재성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하늘은 맑았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아이가. 재성은 눈을 감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싹 텄다. 20년 전, 1995년, 최재성은 가난한 기계 엔지니어였다. 36살, 작은 회사에서 일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꿈은 컸다. 그는 한미숙을 만났다. 미숙은 부잣집 딸이었다. 한 그룹 회장의 막내딸. 하지만 그녀는 돈보다 사랑을 선택했다. 재성 씨, 우리 결혼해요. 가족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미수가,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한씨 집안은 결혼을 반대했다. 가난한 엔지니어라니 우리 딸을 그런 사람한테 줄 순 없어. 미숙의 아버지는 소리쳤다. 하지만 미숙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재성과 결혼했다. 가족들은 인연을 끊었다. 그렇게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그리고 1년 후 딸이 태어났다. 최연이, 초승달 같은 눈을 가진 아기. 여보, 우리 딸 이름을 연이라고 짓자. 기쁨의 희, 시, 자로. 좋아, 연이, 우리의 기쁨. 연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재성은 더 열심히 일했다. 그는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다. 처음엔 직원이 5명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성실했다.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다. 미숙은 가정주부가 되었다. 그녀는 딸을 위해 모든 걸 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숙제를 도와줬다. 엄마, 나 학교에서 1등 했어. 정말? 우리 연이 최고야. 남이도에서 찍은 가족사진.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다. 가을 단풍이 빨갛게 물들었던 날. 재성은 그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20년 전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미숙은 연희를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를 몰았다. 연희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12살. 중학교 1학년이었다. 엄마, 오늘 수학 시험 잘 봤어. 그래? 우리 딸 대단한데?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 미숙은 백미러로 딸을 보며 웃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앞에서 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다. 미숙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늦었다. 쭈! 엄청난 충격. 차가 옆으로 미끄러졌다. 유리가 깨졌다. 비명소리. 그리고 정적. 연희는 정신을 차렸다. 머리가 아팠다. 그녀는 앞을 봤다. 엄마? 엄마? 미숙은 움직이지 않았다. 피가 흘렀다. 연희는 울기 시작했다. 구급차가 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미숙, 38세.
현장에서 사망. 재성은 병원에서 소식을 들었다. 그는 달려갔다. 하지만 안에는 이미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재성은 무너졌다. 미수가, 미수가.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장례식. 재성은 연희를 꼭 안았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연희야,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아빠, 나 때문이야. 내가 학원 가자고 했으니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재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연희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미숙의 장례식에 한씨 집안 사람들이 왔다. 하지만 그들은 재성을 비난했다. 당신이 제대로 된 차를 사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우리 딸을 죽게 만들어 놓고. 재성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숙이 죽기 전 연희에게 은목걸이를 선물했다.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 연희야, 이거 엄마가 너한테 주는 거야. 힘들 때마다 이걸 만지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연희는 그 목걸이를 항상 목에 걸고 다녔다. 15년 전, 연희는 17살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했다. 밝았던 소녀는 사라졌다. 그녀는 조용했고 외로웠다. 친구도 별로 없었다. 재성은 그동안 회사를 크게 키웠다. 최그룹은 이제 수백억 원 규모의 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돈이 딸의 마음을 채워줄 순 없었다. 그때 한씨 집안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소송을 걸었다. 연희의 양육권을 달라고. 최재성은 제대로 된 아버지가 아닙니다. 일만 하지 딸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재성은 변호사를 고용해 맞섰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길었다. 연희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아버지와 외가 사이에서 싸우는 모습을 그녀는 짐이 된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한씨 집안의 친척 중 한 명. 한진우. 25세의 젊은 재벌 2세. 그는 연희에게 접근했다. 연희야, 너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처음엔 친절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연희를 이용했다. 그녀가 약해진 틈을 노렸다. 그리고 연희는 임신했다. 17살 소녀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다. 어느 날 새벽, 연희는 집을 나갔다. 짐도 없이, 편지도 남기지 않고. 그녀는 지갑에 돈 몇만 원과 엄마의 목걸이만 챙겼다. 아빠,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일기장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썼다. 아빠,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전 엄마처럼 강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일기장은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재성은 찾지 못했다. 연희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숨어 살았다. 배가 불러왔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돈은 항상 부족했다. 7개월 후, 연희는 무료 진료소에 갔다.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작은 병원이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다.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날 밤 연희는 진통이 왔다. 피가 너무 많이 났다. 의사는 당황했다. 출혈이 심합니다. 수혈이 필요해요. 하지만 병원엔 혈액이 부족했다. 새벽 3시 아기가 태어났다. 남자아이, 건강한 울음소리.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 연희에게 보여줬다. 딸. 아니, 어머니, 아드님이에요. 연희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만졌다. 이 아이는 이제 연희의 전부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눈이 감겼다. 환자, 환자, 의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최연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18살.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이 아기는 어쩌지? 엄마는 돌아가셨고, 간호사가 말했다. 보육원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출생신고는 어머니 신원을 몰라요. 가짜 이름을 썼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모르고요. 그럼 이렇게 적자, 모몸 이상, 외청. 아기는 울고 있었다. 작은 주먹을 꽉 쥐고. 그렇게 그 아기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이름은 간호사가 지어줬다. 강민준, 민은 백성민, 준, 은 준수할 준.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길 바라며 연희의 목걸이는 아기의 담요 속에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목걸이는 나중에 분실되었다. 그 무렵 서울, 재성은 미쳐 있었다. 딸이 사라진 지 1년이 지났다. 그는 탐정을 고용했다. 전국에 전단지를 뿌렸다. TV에 광고를 냈다. 제 딸을 찾습니다. 최연희, 18살, 키 165cm.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재성은 매일 밤 연희의 방에 들어가 앉았다. 그는 딸의 책상, 인형, 옷을 만졌다. 연희야, 어디 있니? 아빠한테 돌아와. 그는 몰랐다.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손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운명의 실은 꼬여 있었다. 하지만 27년 후 그 실이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재성은 퇴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복잡했다. 그는 서재에 앉아 민준의 전화번호를 내려다봤다. 확인해야 해.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 민준 씨, 저 최재성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있으신가요? 식사라도 함께 하고 싶은데요. 민준은 난처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제가 차를 보내겠습니다. 7시에 당신이 계신 곳으로. 저녁 7시 구룡동. 검은색 제네시스가 고시원 앞에 섰다. 기사가 차에서 내렸다. 강민준 씨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준은 차에 탔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다. 차 안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민준은 자신의 낡은 청바지를 내려다봤다. 어울리지 않았다. 차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개인룸. 재성은 이미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다. 전복, 한우, 전통 반찬들. 민준은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편하게 드세요. 재성이 말했다. 민준은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회장님, 왜 저를 이렇게까지? 재성은 민준을 바라봤다.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줬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요?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서입니다. 식사가 끝났다. 재성은 안쪽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두툼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세요. 민주는 봉투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왜죠?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전 그냥 사람을 구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재성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안에 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쓰세요. 아니면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세요. 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500만 원. 그에게는 엄청난 돈이었다. 하지만 그는 봉투를 밀어냈다. 감사하지만 정말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민주는 재성의 눈을 똑바로 봤다. 전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살고 싶습니다. 선물은 고맙지만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성은 숨을 멈췄다. 저 눈빛, 저 말투, 미숙이 떠올랐다. 25년 전 미숙도 똑같이 말했었다. 재성 씨, 저는 우리 집안의 돈이 필요 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재성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알겠습니다. 억지로 드릴 순 없겠네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일어섰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식당을 나갔다. 재성은 홀로 남았다. 그는 하얀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다. 미수가, 저 아이는 정말 너를 닮았어. 다음 날 아침, 탐정 이강수가 재성의 사무실로 왔다. 그는 낡은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재성은 파일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강민준, 2007년 3월 15, 일생, 출생지, 경기도 안산시 자해병원, 미상, 미상. 재성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2007년 3월, 그때는 연희가 사라진 지 7개월 후였다. 만약 연희가 임신했다면 시기가 맞았다. 자해병원은 무료 진료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죠. 기록에 따르면 산모는 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재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산모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짜 이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병원 측도 제대로 된 기록이 없어요. 당시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한 건 없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강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민준 씨는 생후 이틀 만에 평택 소망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18살까지 자랐죠.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아주 모범적인 아이였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DNA 검사를 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성은 침묵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알겠습니다. 이강수가 나갔다. 재성은 혼자 남았다. 그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27살의 한미숙. 대학 졸업식 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재성은 그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똑같았다. 눈, 코, 인매, 미소, 모든 게. 이 아이가 정말 연희의 아들일까? 재성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5년. 그는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걸 했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이제 손자일지도 모르는 청년이 눈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만약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라면? 재성은 두려웠다.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절망하는 게 무서웠다. 확인해야 해. 하지만 조심스럽게. 저 아이를 다치게 하면 안 돼. 그는 책상 위에 차가운 커피를 마셨다.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밤이 깊어갔다. 재성은 서재에 홀로 앉아 사진을 바라봤다. 미숙의 사진, 연희의 사진, 그리고 마음속으로 민준의 얼굴을 그렸다. 미숙아, 연희야, 제발 제게 길을 알려줘. 그의 기도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2주 후, 탐정 이강수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얼굴이 창백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재성은 벌떡 일어났다. 뭘 찾았습니까? 이강수는 비닐봉지를 꺼냈다. 안에는 낡은 공책이 들어 있었다. 표지가 해져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이건 자해병원 지하 창고에서 찾은 겁니다. 당시 사망한 산모의 유품이었어요. 병원 측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재성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다. 표지를 열었다. 첫 페이지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최연희의 일기. 재성의 숨이 멎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연희의 일기. 그는 책상에 앉았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딸의 글씨.
어릴 때보다 흐트러져 있었지만 분명 연희의 글씨였다. 첫 번째 일기, 15년 전, 오늘 집을 나왔다.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 재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계속 읽었다. 진우 오빠가 날 이용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냥 장난이었던 거다. 임신한 것 같다. 무서워서 병원에 갈 수가 없다. 배가 불러오고 있다. 어떡하지? 재성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몸이 떨렸다. 마지막 페이지, 출산 전날 밤. 아빠, 미안해요. 전 엄마처럼 강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아기는 제 전부예요. 이 아기만은 꼭 지켜야 해요. 엄마, 저를 도와주세요. 재성은 책상에 고개를 묻었다. 온몸이 흔들렸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연희야, 내 딸,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같은 날 저녁, 재성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한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재성은 눈물을 닦았다. 그는 얼굴을 씻고 서재로 나갔다. 거실에 한 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한석진, 70세, 한그룹 회장, 미숙의 아버지, 재성의 장인이었던 사람. 하지만 지난 20년간 그들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재성의 목소리는 차갑했다. 한석진은 냉소를 지었다. 소문을 들었네. 자네가 연희의 아들을 찾았다고? 재성은 얼어붙었다. 어떻게? 자네 탐정이 병원에서 물어봤잖나. 소문은 빠르지. 한석진 옆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한진우, 39살. 한석진의 조카 아들. 그 사람이었다. 연희를 망친 사람. 재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들이 왜 여기 온 겁니까? 한석진이 일어섰다. 그 애가 정말 연희의 아들이라면 우리 핏줄이기도 하지. 상속권이 있어. 상속권? 연희는 미숙의 딸이야. 그러니 그 애도 한씨 집안의 후손이지. 우리도 권리가 있어. 재성은 비웃었다. 20년 동안 당신들은 연희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상속권 타령입니까? 한진우가 앞으로 나섰다. 최 회장,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 애를 놔두지 않을 거야. 우리도 변호사가 있어요. 법적으로 싸우면 당신이 불리할 겁니다. 재성은 한진우를 노려봤다. 네가 연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한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증거라도 있어요? 15년 전 일인데. 재성은 달려들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나가세요. 당장. 한석진이 문 앞에서 돌아봤다. 최 회장, 그 애를 숨기려고 하지 마. 우리가 찾아낼 거야. 그리고 법정에서 보자고. 문이 닫혔다. 재성은 무너졌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떡하지? 민준이를 어떻게 지켜야 하지? 다음 날, 구룡 폐차장. 민준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그때 박 사장이 다가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민준아, 미안하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부터 나오지 마. 해고야. 민준은 멍했다. 왜요?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박 사장은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너를 계속 고용하면 우리 폐차장이 문 닫는다고. 무슨 소리세요? 누가 그런. 묻지 마. 그냥 가. 미안하다. 박 사장은 돌아섰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다른 직원들이 그를 동정하는 눈으로 봤다. 민주는 작업복을 벗었다. 그는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밤. 고시원. 민주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작은 방. 벽에 금이가 있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렸다. 그는 통장을 꺼내봤다. 잔액 23만 원. 이번 달 월세는 30만 원이었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민주는 무릎을 안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울 기운도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민준 씨? 최재성 회장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급히 보자고 하십니다. 지금요? 네, 차를 보내겠습니다. 민주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재성의 집, 민주는 거대한 저택 앞에 섰다. 비서가 그를 서재로 안내했다. 재성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돌아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다. 민준 씨, 앉으세요. 민주는 앉았다. 재성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당신이 해고당한 거 알고 있습니다. 민주는 놀랐다. 어떻게, 제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재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민준 씨, 제가 당신에게 숨긴 게 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제 손자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손자? 재성은 연희의 일기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읽어보세요. 천천히.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받았다. 그는 한 장 한 장 읽었다.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이게 무슨, 제 딸 연희가 15년 전에 당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났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일기를 꽉 쥐었다. 제 엄마가 저를 낳고, 네, 그래서 당신이 고아가 된 겁니다. 두 사람은 침묵했다. 밖에서 빗소리만 들렸다. 재성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제발 제 도움을 받아주세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재성의 마음이 무너졌다. 3일 후 재성은 병원 연구소 앞에 서 있었다. 손에 하얀 봉투를 쥐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DNA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다. 그는 차 안에서 봉투를 뜯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찢어질 뻔했다. 천천히 결과지를 꺼냈다. 눈이 그 숫자로 향했다. 친자 확률 99.99%. 최재성과 강민주는 조손 관계가 확실합니다. 재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온몸이 떨렸다. 민준아, 넌 정말 내 손자구나. 연희의 아들. 15년 그는 딸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이제 손자를 찾았다. 그것도 손자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운명이었다. 기적이었다. 재성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민준 씨, 저입니다.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여의도 공원으로 나오세요. 오후 5시. 여의도 한강공원.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었다. 한강물이 반짝였다. 민주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마음이 불안했다. 지난 며칠간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다. 재성이 나타났다. 그는 민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민준 씨, 네, 아니, 민준아. 재성은 민준을 봤다. 눈이 촉촉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 민준은 숨을 멈췄다. 재성은 봉투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지였다. 이걸 봐. 우리는 혈연이야. 넌 내 손자야. 연희의 아들이야.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다. 그는 천천히 읽었다. 99.99% 조손관계. 이게 정말이야. 넌 내 유일한 가족이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다. 할아버지, 정말이세요? 그래, 정말이야. 재성은 민준을 껴안았다. 민준도 재성을 껴안았다. 두 남자는 벤치에 앉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미안해, 이제야 널 찾아서.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감사해요.
한참 후 두 사람은 눈물을 닦았다. 재성은 연희의 일기를 다시 꺼냈다. 이건 내 엄마의 일기야. 네가 가져야 해. 민주는 일기를 받았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엄마의 글씨. 처음 보는 엄마의 글씨. 오늘 아기가 움직였다. 신기하다. 작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기는 내 전부다. 꼭 건강하게 낳아야 해. 엄마. 민주는 책을 꼭 껴안았다. 엄마, 전 엄마를 보고 싶어요. 재성은 민준의 어깨를 감쌌다. 연희는 널 사랑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널 지키려고 했어. 넌 그 사랑으로 태어났어. 왜 엄마는 혼자였어요? 왜 할아버지한테 오지 않았어요? 재성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부족했어. 연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져.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고맙다, 민준아.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은 이제 어두워지고 있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민준아, 네, 할아버지, 이제부터 우리 함께 살자.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린 가족이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네, 할아버지. 재성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벤치 위에서 하나로 겹쳤다. 하늘에서 첫 번째 별이 반짝였다. 재성은 그 별을 올려다봤다. 연희야, 미수가 보고 있니? 우리 민준이를 찾았어. 이제 내가 잘 지켜줄게. 약속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일주일 후, 최그룹 본사 회의실. 기자들이 가득 모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재성은 단상에 섰다. 그 옆에 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은 새 정장을 입었다. 긴장한 얼굴이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재성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이 청년은 강민준입니다. 제 손자입니다. 15년 전 사라진 제 딸 연희의 아들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카메라가 민준을 향했다. DNA 검사 결과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민준을 정식으로 최 가문의 후계자로 인정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한 그룹과의 법적 분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성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한씨 집안은 20년간 제 가족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싸울 것입니다. 민준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갑자기 재벌 손주가 된 기분이 어떻습니까? 민준은 마이크 앞으로 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돈이나 지위보다 가족을 찾은 게 더 기쁩니다. 할아버지를 만나고 엄마에 대해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재성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강남 저택. 민준은 새 방에 섰다. 넓었다. 고시원 방의 10배는 되었다. 큰 침대, 책상, 책장, 옷장, 모든 게 새 것이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전공 서적들이 놓여 있었다. 재성이 준비해둔 것이었다. 마음에 드니? 재성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네, 너무 좋아요. 꿈만 같아요. 이젠 내 집이야. 편하게 지내렴.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성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녁 먹으러 가자. 우리 첫 가족 식사야. 식당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따뜻한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흰쌀밥.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었지만 가정식처럼 푸근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많이 먹어라. 네. 민주는 김치찌개를 떠먹었다. 맛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민준아. 네, 할아버지.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낼 거야. 그리고 용돈도 줄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졸업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라. 돈은 많아도 인격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은 미소를 지었다. 이젠 우리 가족이야. 함께 살아가자.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재성의 집에 웃음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오후, 재성과 민주는 차를 탔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공원묘지로 향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내 엄마와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거야. 민주는 긴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묘지는 조용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비쳤다. 재성은 두 개의 묘 앞에 섰다. 하나는 한미숙의 묘, 다른 하나는 최연희의 묘였다. 연희는 3년 전에 찾았어. 무연고 묘지에 묻혀 있었지. 내가 여기로 모셔왔어. 민주는 엄마의 묘비를 봤다. 최연희, 1989년, 2007년, 18년밖에 살지 못했다. 너무 짧은 인생이었다.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그는 묘비를 만졌다. 엄마, 저예요. 민준이에요.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태어나서 엄마가 고생하셨죠. 제 때문에. 재성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야. 연희는 널 사랑했어. 네가 태어난 건 축복이야. 재성은 무릎을 꿇고 묘 앞에 흰 국화를 놓았다. 연희야, 아빠가 왔어.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이도 데려왔어. 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희야, 내 아들은 정말 훌륭해.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해. 꼭 너를 닮았어. 아빠가 잘 돌볼게. 걱정하지 마. 재성은 미숙의 묘로 갔다. 미숙아, 당신도 봐. 우리 손자야. 당신을 정말 많이 닮았어.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민주는 할머니의 묘 앞에도 절을 했다. 할머니, 처음 뵙습니다. 저는 민준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살랑거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햇살이 따뜻했다. 일주일 후 민주는 최그룹 사무실에 첫 출근했다. 그는 인턴으로 시작했다. 재성의 지시였다. 밑바닥부터 배워라. 그래야 진짜 실력이 생겨. 민주는 열심히 일했다. 서류 정리, 회의 준비, 현장 방문.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했다. 저녁마다 재성은 민준을 불러 경영에 대해 가르쳤다. 회사는 사람이야. 직원들을 존중해야 해. 돈만 쫓으면 언젠가 무너져. 네, 할아버지. 그리고 항상 정직해야 해.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 명심하겠습니다. 재성은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다. 손자가 자랑스러웠다. 밤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작은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 어릴 적 이야기. 재성은 오랜만에 행복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따뜻했다. 웃음소리가 있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민준아, 네?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니? 언제요? 지금이야. 바로 지금. 민주는 미소 지었다. 저도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었다. 3년 후, 봄. 서울대학교 졸업식장. 벚꽃이 만개했다. 졸업생들이 검은 가운과 사각 모자를 쓰고 있었다. 민주는 단상에 섰다. 그는 우등 졸업생 대표로 상을 받았다. 기계공학과 수석 졸업 4.5 만점. 강민준 학생. 총장이 상장을 건넸다. 민주는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재성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손뼉을 치며 눈물을 닦았다. 63세.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연희야, 미수가 보고 있니? 우리 민준이가 해냈어. 졸업식이 끝났다. 민주는 재성에게 달려왔다.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그래, 정말 자랑스러워. 재성은 민준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다. 민준은 학위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다. 재성도 손자 옆에서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이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한 거야.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재성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준비됐니? 네. 6개월 후 서울 강남 새로 지은 건물 앞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연희 재단 개관식. 로고는 분홍색 벚꽃이었다. 연희를 상징하는 꽃. 재성과 민주는 빨간 테이프 앞에 섰다. 기자들과 하객들이 모였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저희는 연희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고아 어린이들과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곳입니다. 제 어머니 최연희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재성이 이어 말했다. 제 딸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위로 테이프를 잘랐다. 박수가 터졌다. 풍선이 하늘로 날아갔다. 다음 주 평택 소망보육원. 민준과 재성은 민준이 자란 보육원을 찾았다. 건물은 여전히 낡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았다. 민준아, 얼마만이니?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민준은 선생님을 껴안았다. 그는 재성을 소개했다. 선생님, 제 할아버지세요. 아, 최 회장님, 소문 들었습니다. 민준이를 찾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재성은 원장에게 큰 수표를 건넸다. 연희재단에서 이 보육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요. 원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은 아이들을 만났다. 그들은 민준을 올려다봤다. 형, 대학생이에요? 응. 형도 여기서 자랐어. 진짜요? 형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럼 형도 너희처럼 여기서 밥 먹고 자고 공부했어. 한 여자아이가 물었다. 형, 우리도 대학 갈 수 있어요? 민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너희는 뭐든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재성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연희가 잘 키운 거야. 그날 저녁, 집. 민준과 재성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민준은 야채를 썰고 재성은 고기를 구웠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은 웃으며 요리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차려졌다.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재성이 말했다. 민준아,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는요? 재성은 미소 지었다. 나도 행복해.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저도요, 할아버지. 이젠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자. 우리처럼 힘든 아이들이 꿈을 이루게.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밝게 빛나는 별 2개. 재성은 그 별을 보며 속삭였다. 연희야, 미수가 고마워. 민준이를 보내줘서 우리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민준도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할머니, 사랑해요. 저 행복하게 잘 살게요. 별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가족은 이렇게 계속된다. 사랑으로, 기억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민주는 가난했지만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이 운명을 바꿨습니다. 우연히 구한 사람이 할아버지였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겁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힘든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따뜻하게 사세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